네. 최종 투표율이 집계가 됐는데 이른바 통상적으로 불리는 혹은 이제 보수세가 좀 강하다고 하는 서초, 강남, 송파가 60%를 넘었고 금천, 중랑, 관악 뭐 구마다는 좀 격차가 있습니다만 성향이 좀 다릅니다만 비교적 여권세가 뚜렷한 지역들이 투표율이 좀 낮았다. 이게 결국 부동산과 공시지가 문제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김문식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서초, 강남, 송파라나 이른바 강남 3구의 투표율이 투표율 낮은 곳보다 거의 10%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은 서초, 강남, 송파가 일단 국민의힘, 야당에게 우호적인 유권자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그동안 뭐 전통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 힘을 실어주고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키기를 바라는 야당의 지지층들이 대거 결집했다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초구나 강남구가 이렇게 높게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공시지가의 대폭 상승이라는 것이 정말 은퇴한 이후에 퇴직한 다음에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노후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분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것이 닥쳐오면 이게 세금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내야 되는 거거든요. 매년 올라가면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세금 폭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불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였던 박영수 후보조차도 공시지가를 좀 10% 이내로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를 사실은 청와대와 다른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이 강남 3구의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바로 그 세금 폭탄에 대한 불만도 연결이 됐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금천, 중랑, 관악구처럼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우호적인 유권자 한강을 가진 지역이 낮았던 이유는 제가 볼 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선거라는 건요. 이 유권자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투표장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옷을 입고 투표소까지 가려면 상당히 많은 정성과 노력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거가 굉장히 팽팽하거나 박빙일 때 꼭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후보자가 떨어지거나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길 바라서 가야 되는데 만약 여론조사 흐름상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지 않은 날까지의 최종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세훈 후보가 좀 압도적으로 앞서갔다라는 그런 결과, 그다음 밑바닥 민심의 흐름, 아까 양양재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의 반응 이런 것들을 감지했을 때 이번에는 민주당이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상 옷 입고 투표소까지 걸어나가는 노력을 하기엔 굉장히 큰 의무감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예. 저도 예전에 그런 투표를 해본 적이 몇 번 있어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유권자 한강을 가진 저 3구에서 더 낮았던 것도 그런 이미 상대적 격차에 대한 자포자기의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예, 김건식 시장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양 의원님은요? 저도 서울 지역에서 주로 다녔던 곳이 서초 그리고 송파, 강남이었습니다. 이번 유세 때요? 네, 네. 그리고 정말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장기 거주와 또 연령에 따라서 구간이 나눠져 있기도 하고 또 세금 차이가 또 얼마 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더라도 인식 자체는 어르신들한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죄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 정부는 세금 올리는 것밖에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조금 더 저희가 설명도 잘 해드려야 되겠고 또 제대로 정책들을 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제가 좀 구체적이고 좀 여러 질문들을 다 네 분께 공이 들었는데 그러면 크게 저희가 공통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판세가 끝나고 물론 박형준 후보는 뭐 당선 소감까지 발표했습니다만 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결국 이번 보궐선거에서 책임론이 불거진다면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를 제가 오신환 의원님부터 순서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분 한번 제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의원님은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누군가 법여권에 책임이 있다면 누구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4년차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한 선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권력을 가진 쪽에서 선거에 민심이 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가졌던 국정 기조에 대해서 분명한 쇄신이 있어야 된다. 예.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 이후에 남은 임기 동안에 그 다음에 또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국민들이 또다시 그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었던 친문 세력들이 뒤로 후퇴하는 그런 정도의 인물 쇄신도 필요하고요. 또 지금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에서 민주당에서도 일관되게 그냥 어찌 보면 정부 정책에 같이 그냥 손들어주는 뭐 그런 역할들을 해온 것에 대해서 당도 크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민주당도 큰 이제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큰 내용이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요. 더불어서 저희 국민의힘도 자만하지 말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특정해서 책임이 아니라 그냥 여권의 전반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김근식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특정해서 누구를 말씀하실 수는 있는 겁니까? 우선 정권 말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정권 심판의 민심의 쓰나미였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게 대통령의 책임도 있고 내각의 책임도 있고 집권 여당의 책임도 있는 건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 저는 상당히 그 청와대 진영을 개편하면서 지난해까지 끌어왔던 국정운영 기조를 좀 바꾸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바꾸면서 예. 지난해 추윤 갈등으로 너무나 많은 이 검찰 개혁을 내세워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봉합을 하고 좀 국정 운영을 좀 민심에 부응하는 쪽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것도 결국 뭐 검수완박 그리고 또 중수청 강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상 또 민심의 역풍을 맞으면서 결국 신현수 민정수석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연말 연초에도 민심에 부응한 이 민주주의는 사실 민심에 대응하는 거거든요. 이 반응성의 문제가 제일 민주주의 원칙인데 민심에 반응하는 국정기조의 전환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아까도 양양재 의원님과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참패했다면 참패 이후의 상황에 대한 참패 원인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대선 주자도 경선에서 뽑아야 되고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더 강하게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계실 거고 아니다 이제 민심에 부응해서 좀 우리가 속도 조절하자 잘못을 반성하고 좀 국정 기조를 바꾸자라는 사람도 계실 겁니다. 항상 강경파와 원건파가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주자의 문제를 보더라도 친문 진영에 대한 분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민주당은 그런 내용에 상당히 많이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고 아메당임지만 죄송합니다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방송을 이끌어다 보니까 좀 뾰족한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거 두 분께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김 의원님은 누구 책임이 제일 크다 이렇게 뭐 볼 수는 있을까요? 이게 어떤 조직에서 예. 잘 되는 조직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 발생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정당 같은 경우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패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그걸 가지고 누구 탓으로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 결국에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정당 안에서 내용만 발생하고 실제 문제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 탓을 뭐 찾는 것은 좀 오히려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굳이 찾자라고 한다면 뭐 다 정당도 책임 있고 정부도 책임 있고 청와대도 책임 있는 건데 그건 찾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결국에는 민심이 무섭게 변화해서 잘못했다라고 선거에서 이렇게 투표를 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변화한다면 어떤 지도부가 들어와서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효과적으로 국민들께 알릴 것인가라는 부분을 치열하게 당 내부에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김근식 교수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180석이나 되는 의석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안을 놓고도 정말 생각을 다른 의원님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좁히기 위해서 많이 토론하고 해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내일부터 저는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 의원님께는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약간 질문을 좀 틀어볼게요.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인정하면 예를 들어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기조 변화 앞으로 이제 현 정부도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동력을 이어가야 될 텐데 이런 기조 변화도 있어야 된다. 양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우선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가장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 책임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 들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부동산 문제 또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들은 앞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해결 방향을 찾을지 또 민심과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하고 충분히 민심을 청취하고 충분히 유능한 대책들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 의원님 말씀은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기조도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는 시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민심과 괴리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